고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만날 때 오프닝 멘트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데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보내준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베테랑 산 사람의 이야기이다. 어느 베테랑 산 사람이 친구들과 겨울 산행을 하였다. 그들은 산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산행꾼들이었다. 겨울 산행은 춥고 힘들었다.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안 보였지만 정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추위보다 강했다. 어느 사이 정상이 바로 코앞인데 오후 5시 서산의 해가 저물어 갔다. 다른 이들은 내려갈 때를 생각하여 서둘러 하산하고자 했지만 베테랑 산 사람은 혼자라도 정상을 가겠다고 안개 속을 더듬어 계속 올라갔다. 드디어 안개만 자욱한 한 치의 땅 정상에 올랐다. 순간에 환희를 뒤로하고 그는 하산길을 서둘렀다. 이제 해는 지고 껌껌한 산길에 눈은 오고 안개마저 더 짙어져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열정은 식어져 갔다. 더듬어 걷고 뒹굴며 내려오다 낭떠러지에 미끄러졌는데 마침 손에 밧줄 하나가 잡혔다. 단 하나의 밧줄에 매달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내리시어 이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밧줄을 놓으라. 그러나 그의 유일하게 생각되는 생명줄인 그 밧줄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를 찾으러 산에 온 사람들은 밧줄에 온몸이 감긴 채 꽁꽁한 그의 주검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주검을 보며 너무 어이가 없어 한탄하였다. 그의 주검과 땅은 단 1미터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여전히 저한테는 가장 생생한데요. 그는 그의 유일하게 생각되는 생명줄인 그 밧줄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어떤 그 상담이나 질문을 하는 분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질문이 저의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누군가에게 묻고 그럴 때 그분들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간절하죠. 굉장히 간절한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책을 떠올리는데 바딤 젤란드의 책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이고 저의 어떤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 그 책에서도 이 간절할수록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한 곳에 무게중심을 쏟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균형력이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균형력의 무게중심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걸로 옮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지켜보려고 애써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거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의견만을 밀어붙이고 또 비판하지 않고 그런 태도보다는 그 상황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일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완벽한 반전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는데요. 완벽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는데 당신 자신을 빌려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놓아보낼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나친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산사람 이야기처럼 자기한테는 밧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밧줄을 놓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밧줄 외의 생각은 전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그 밧줄만 놓으면 바로 땅에 발이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한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을 놓아 보내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습관처럼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옳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가치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도 이런 습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옳은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삶을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 표현이 크게 다가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는 우주의 법칙 중에 가장 우선하는 법칙이 이 균형의 법칙하고 공명의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균형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라는 건 뭐냐면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도 내가 저걸 갖고 싶어 할 때는 굉장히 초조해지고 저거를 갖지 않으면 왠지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가 이런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에서처럼 감정을 나의 감정이라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분리한다라는 의미는 감정을 알아차린다 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알아차린다, 분리한다 라는 이런 개념은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이 감정 조절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감정 코칭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 감정의 조절과 관리는 어떤 의미냐면 감정에 유연함을 지녔다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유연함을 지녔다라는 것은 감정을 수용하는 힘인데요. 이 수용하는 힘은 감정을 직시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고. 그래서 직시한다라는 것은 감정이 잘 흐르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감정이 흐른다라는 이 흐름을 얘기할 때는 칙센트 비아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에서 말하는 플로우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플로우도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 이 흐름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극치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하는 거, 이 흐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게 잘 흐르지 않으면 치명적 기억으로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그 사건의 스토리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경험했던 감각에 의해서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면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냄새, 후각도 굉장한 그 오랜 기억으로 남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에서 그 풍겼던 향을 느껴서 또 다시 기억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셨던 음식의 향을 기억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억은 감정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8년 전에 겪었던 사실을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그 피의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방송에 출연한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고,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모멸감이 그대로 몸으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런 어떤 내면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부정적 에너지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아픔, 슬픔, 원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그 하나의 스토리로 시작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외에 늘 깨어있는 그런 그 직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정에서 제가 인사이드 아웃 영화 이야기도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그 영화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사실 그 영화를 봤다고 해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 때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생각기차를 우리 그 슬픔이, 기쁨이, 또 빙봉, 우리 상상의 친구 빙봉이가 같이 생각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 장면에서 어떤 그 보자기가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낱말들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실과 의견 카드가 너무 비슷해서 이거 구별하기가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빙봉이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원래 그 둘이 잘 구별되지 않고 쓰여 라고 쉽게 이렇게 그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주 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게 의견이진 않는지, 우리가 의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넘어가진 않는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빙봉이를 보면, 그 빙봉이가 울면 사탕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 우리가 흘러버리는 이 눈물이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그 낯설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 사탕 눈물이라는 걸, 저는 빙봉이가 흐르는 사탕 눈물을 보면 제가 막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사이드 아웃 다시 볼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 장면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빙봉이가 힘들어할 때 기쁨이가
계속 화이팅을 외치면서 괜찮아. 그런 걸로 힘들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 빙봉이의 슬픔, 그 눈물이 그치질 않죠. 힘들어 하는 게. 그러다가 이 슬픔이가 빙봉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죠. 그러니까 빙봉이 나 이제 기분 좋아졌어. 사탕 눈물을 흘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옆에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파이팅을 외치고 위로해줬을 때는 전혀 그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슬픔이가 옆에 앉아있더니 빙봉이가 툭 털고 일어나를 보고 기쁨이가 물어보죠. 슬픔이에게 어떻게 한 거야? 라고. 그런데 슬픔이가 글쎄 나는 그냥 옆에서 들어만 줬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쁨이는 그 말조차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그런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얘기하는 이 그 여러 가지 메시지는 정말 대단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균형력, 지나친 간절함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빌려주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